자, 지금부터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내 정치 소식부터 이재명은 과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자, 미국은 이제 이란 전쟁,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 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지금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미국이 나 이제 더 이상은 호르무즈에다 신경 안 쓸 거야, 우리는 호르무즈 석유 없어도 미국은 어차피 석유가 많아, 그러면서 손을 완전히 떼버리면 한국은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호르무즈를 뭐 우리가 봉쇄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뭐 봉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란이 봉쇄를 하게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전망을 걸고 다른 어떤 수단이 없으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전쟁의 어떤 피해를 극대화함으로써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협상 카드를 무기로 하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를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는 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게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턱 집어서 뭐 5개 나라에 대해서 뭐 군대 파견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대단히 좀 아쉬운 게 그때 이재명 정권에서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사실은 트럼프와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어떤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박차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뭐 불만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휴전했던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에는 뭐 나름대로 할 만큼 다 하고 실질적으로 또 군대는 파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진짜 트럼프 말대로 2주 후에 전쟁 종료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 준비하는 동안에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란 대통령이 5가지 조건을 내걸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침략 방지라든지 뭐 그런 조건을 내걸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어떤 휴전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립서비스로 군대 파견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거둬찬 것 같습니다. 일본은 참 그거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뭐 평화함 때문에 못 가긴 하지만은 저희가 뭐 소해함도 보내고 일단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면피한 것 같고요. TKJG님께서 내일 트럼프 연설 내용을 한번 전망해 주셨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는 미국의 의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란이 만든 거지 미국이 자초한 게 아니다. 이란은 곧 정권이 바뀔 거고 핵은 완전히 파괴됐다. 나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실현하고 있다. God bless America.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트럼프의 생각을 너무 잘 읽고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호르무즈가 이제 미국은 손을 떼버리면은 이란이 이제 그걸 관리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당장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해서 통행세를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척당 6억 원에서 한 30억 원까지 이렇게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한국이 내야 될 돈이 1년에 한 1조 원 정도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통행료를 걷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 어떤 항행의 어떤 자유 입장에 봐서는 뭐 이거 자체도 뭐 불법인데, 국제법 위반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란이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게 협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미국이 빠져서 이렇게 뭐 막무가내로 지금 현재 덤벼들고 있는 이란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지금 지도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톡 튀어나오는 저 부분이 이제 UAE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호르무즈에 있던 영향권은 사실상 이란과 UAE인데, 뭐 잘 아신 것처럼 뭐 UAE와 뭐 이란과의 어떤 국력 차이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나서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결국 이제 UAE라든지 걸프 국가, 소위 말해 GCC 국가들의 대부가 사우디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사우디라 하더라도
사실은 뭐 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죠. 예, 예. 왜냐하면 이란은 여러 가지 뭐 페르시아 어떤 문명 아래에 지금 뭐 인구만 하더라도 거의 1억 가까이 6천만 됩니다. 가까이가 되죠. 예, 예. 그다음에 사우디는 겨우 이제 2천만이 넘거든요. 그리고 군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도 이란이 굉장히 지금 중동에서는 거의 강력한 맹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아니면 이란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났을 때 제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대단히 큰데 이 통행세를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아마 아우성을 칠 거고 사실은 미국이 이런 것 때문에도 더 강력하게 이란을 지금 때리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판은 벌려놓고 미국이 손 털고 나가버리면은 그 뒷감당을 지금 다 한국은 아주 오롯이 지금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은 뭐 급하게 뭐 비상경제대책회의 막 그런 거 열고 하던데요. 이제 와서 뭐 어디로 공급선을 돌려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전쟁에 그 필요한 모든 물자들, 전쟁 이후에 지금 필요해진 그런 물자들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떠들고 있으면서 챙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추경입니다. 내일 국회에 나와가지고요, 이 추경 연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려 26.2조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추경을 이제 국회에 나가서 좀 만들어 달라, 협력해 달라, 뭐 그런 연설을 할 것 같은데 이걸 좀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10조 1,000억 원 정도의 돈을 국민들에게 뭐 고유가 피해 지원이란 그런 명목으로 상품권으로 뿌린다고 그러고요. 지역 상품권 뿌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뭐 민생 안정 지원을 해서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2조 6천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고 환율은 막 폭등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을 뿌릴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말이 전쟁 추경이지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포퓰리즘, 예. 돈 뿌리기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물가 상승에 압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환율을 또 건드리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었고 오늘도 뭐 1,506원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예. 근데 이렇게 돈을 자꾸 뿌리면 뿌릴수록 결국은 이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지금 목마르다 해가지고 바닷물을 마시는 꼴로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가장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가 이런 그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고유가에다가 이제 고환율 문제인데 이런 추경으로 인해서 더 환율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비상경제라는 말로 전쟁 추경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비상경제 우리 스스로 독약을 먹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악용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을 지금 악용하고 있는데 예. 정말 이 피해는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가 돈 뿌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국민과 국가 경제에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직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한 24년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이번에 추경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지방 재정을 확충 지원하겠다면서 9조 7천억 원을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지방에다 다 뿌려주고 자 지금부터 지방선거 너희들이 가 얼마든지 섬신 쓰면서 이 예산 뽑아먹어 이런 용도 아닌가요?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예. 사실 코로나 앞두고 2020년 지방선거 때는 사실은 이제 재난지원금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그냥 전 국민에게 살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저 항목 속에는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 같은 경우는 공약을 하잖아요. 예. 공약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재원 어디서 났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후보들끼리 어떤 토론이라든지 뭐 그걸 할 때.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은 자, 이 돈이다. 이 돈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서 지원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떨어지면 이 돈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정부가 이재명이
직접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꼴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고도의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 음흠. 특히 지방선거 맞춤형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방재정 확충 지원, 이게 진짜 지방선거용이라면 이거 9조 7천억 원은 빼고 실질적으로 16조 5천억 원만 지원하면 딱 되는 건데 불필요하게 9조 7천억 원을 갖다가 지금 더 써가지고 뭐 환율도 폭등시키고 원화가 하락시키고 국가에 엄청난 힘을 그러니까 부채를 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기 마지막에 저기 있지만 예. 원래는 이 정부에서 저는 네네.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지금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세수가 추가로 거쳤거든요. 예예. 추가적으로 거쳐서 국채 상환한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예예. 그래서 저는 야 좌파 정부가 웬일로 국채 상환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수단으로 전쟁 추경을 하면서 그래도 국채 상환한다는 그런 초기에 뱉은 말은 있으니까 저기 보시면 1조 국채 상환한다고 하는 거예요. 찔끔 하는 거죠. 찔끔. 네. 저렇게 해놓고 진짜 또 제가 좀 어처구니 없었던 게 아니 지금 이 석유 대란이 났는데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전환해야 된다면서 거기다가 지금 기후부에만 5,200억 원을 편성하고요. 총 재생에너지 전환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물론 얼핏 생각하면 지금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 비석유 분야,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음.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방법이 틀린 게 지금 재생에너지 생산이 예산이 없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 즉 이런 어떤 그 전선 분야라든지 인프라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예.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ESS라고 이제 저장 장치라든지 좀 이런 배터리도 분야가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풍력 발전이 한꺼번에 많이 될 때는 오히려 캐파를 오버하게 된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블랙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제주 같은 데는 이 풍력 발전기를 수시로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이 블랙다운을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전기량이 발전이 되면은 시스템 자체가 다운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집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저렇게 추경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원전 중에서 네. 원전 중에서 소위 말해서 노후 원전 같은 경우는 수리라든지 이런 등등 때문에 가동을 중지를 많이 시킵니다. 예. 그런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더 많은 원전들이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사용과 석유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런 방법을 놔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결국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 계속해서 이 좌파는 이 재생에너지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쉽게 말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아, 또 두 번째는 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로 어느 지역에 일어납니까? 호남 지역이 호남 많습니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과 좌파 재생에너지 카르텔에 돈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예. 댓글창에 다주아케님 회원가입 감사드리겠고요. 진짜 모든 게 다 지방선거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지적할까봐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추경 못하게 만든다면 그럼 그걸 또 돌파하게 하기 위해서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개업령 선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 76조에 예. 국가 긴급권이라고 해서 국가가 내란 외환 그리고 국가 긴급 경제 재정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군사적으로 비상계엄 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1공화국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쟁통에 많은 이런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을 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몇 차례 석유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공화국 헌법 때는
유일하게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할 때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 있는데 과연 지금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발동을 하게 된다면 경제 관련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을 할 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이 발동하게 된다면 이제 법 개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부 정책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상황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만한 상황인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만약에 정말 이재명이 이 권한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저는 진짜 대통령의 지금 권한 남용과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어허.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긴급권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것을 좌파가 내란으로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란까지는 아니기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항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동한 것은 분명히 권한남용과 직권남용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PD들이 찾아왔네요. 76조서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은 내후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최소한으로 이게 법에는 항상 그 취지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그런 조치가 아니다. 정말 위급할 때만 쓰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지금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약에 사항이 아닌데도 결국 밀어붙일 때는 대통령의 명백한 권한남용, 직권남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웃기는 게 이렇게 국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대통령 스스로 이재명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전쟁 추경을 이렇게 또 하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추경을 통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표를 얻는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하는 데는 모르겠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과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더 큰 위험이 우리한테 닥치는데 입으로는 국가 경제 재정 명령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용하는 수단은 완전히 더 독이 되는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만 완전히 괴롭히는 말과 거죠. 행동이 다른 거죠. 예. 아니 국민들만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름 없으니까 차량 홀짝제하겠다 지금 그러거든요.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차량 홀짝제한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해서 호르무즈 봉쇄되고 그 통행세 내고 하면 막 그 기름값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은 기름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일 벌어지면요. 이거 민간 부분까지 아마 확대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좀 놀랐던 게 바로 요 내용인데 아니 담배값도 지금 올리려고 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세금이란 세금은 다 올리는 겁니까? 그렇죠.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가 재정이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래도 소위 말해서 조세 저항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해서 지금 담배 소비세라든지 이런 예.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술값 쓰면 주류세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값이라든지 예. 뭐 이런 담배값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왜 조세 저항이 적냐면은 사람들이 담배, 술 이거는 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좀 예. 적게 마시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냐 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다 부담을 이제 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결국 누굽니까?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이라든지 또 뭐 돈에 있던 여유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은 국민들이 소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소위 말해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세의
어떤 원리, 그러니까 조세의 원리가 크게 보면 효율성과 형평성인데 형평성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근데 그 폭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제 4,5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고, 이거는 뭐 100% 거의 뭐 120, 30%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담배를 피우진 않습니다만은 담배 예.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에 항거해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정말 따끔한 어떤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재밌는 게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2,000원 하던 담배값을 갖다 4,500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이거 담배세 올렸더니만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더라. 담배세를 인상을 해가지고 뭐 금연을 유도하는 거는 실패한 정책이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야, 우리 페니마이커 체인크가 이런 것도 자료를 찾으셨네. 그래서 아니, 사실 참- 이 보면 좌파 정권이 예. 가만히 보면 사실은 과거 했던 말들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될 말들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광우병이라든지 최근에 참 웃기는 게 그때 사드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뭐 튀김된다 뭐 그렇게 하더니 지금 사드 나가니까 국가안보 걱정한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예. 참 과거 어떤 발언으로 소환이 됐을 때는 정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참 유체 이탈 화법 내지는 기억력이 금붕어인가 아니면 김붕어인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알 PD한테 나는 조폭하고 연루된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지워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들 기다리실 텐데 국민의힘이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떠나고 박덕흠 의원이 이제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처음부터 다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이번에 컷오프된 후보들 예비 후보들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들을 전부 다 인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도 김영환 현 충북지사가 컷오프됐었다가 이제 그 컷오프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경선에 지금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충북지사 이제 공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예. 경선에 김영환 지사가 합류한 건 아니고요. 예. 합류한 건 아니고 당의 사지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그럼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예.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김영환 지사가 경선에 합류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은 아닙니까? 예, 그 당에서 예. 예를 들면 이제 항고를 통해서 다시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다툴 수도 있고 그런 사이에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그 법으로서 다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소의 이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 60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이 가처분이 받아들인 것도 상당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고 정당의 자율성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은 정당의 이념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런 공천에 어떤 문제인데 공직자를 선발할 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정당의 자율성을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심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친명행지 비명행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반대했던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다 날렸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법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은 아주 예외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법원에서 이런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한 근본적인 배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추가 공모를 통해서 당규 즉 이제 공모의 기간을 어겼다는 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김수민 전 부지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정성 문제를 해쳤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받아들여졌거든요. 아니 김수민 그 전 의원이 뭐 어떻게 보면은 공천 기간에 갖다 추가 공모 기간에 갖다 어기고서 이렇게 들어온 거 이거하고 김영환 후보가 컷오프된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논리를 삼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런데 이 그 공모 기간의 당규를 어겼다 이거는 사실은 그 당규에는 공모 기간이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당규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관위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또 규정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당규의 공모 기간은 별 문제 아니고 또 이 김수민 전 부지사를 염두에 두고 어떤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은 김수민 부지사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했다고 연기를 지킬 수는 없거든요. 뭐 연결할 수 있으려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이 그걸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저는 판결이라 보고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결을 어떻게 당에서 결정하느냐 공관위에서 결정하느냐가 새롭게 임명된 박특흠 위원장의 큰 숙제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요 네 분들이 뭐 결정에 따라서 좀 경선을 다시 치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지금 당장 조기령 전 충주시장이나 그리고 윤익은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사퇴하셨잖아요.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박특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결국은 이 충북 사태를 좀 해결하라 이런 예. 어떤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특흠 의원이 잘 아시지만 충북에서 지금 4선 의원을 하면서 그렇죠. 이분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경선에서 좀 합류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생각으로 박특흠 위원장을 임명하고 박특흠 또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충분히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보기 좋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좀 모쪼록 일단 충북지사의 좀 잡음이 좀 경선 과정에서 좀 잡음이 좀 있었는데 좀 원만하게 좀 잘 좀 해결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제 대구인데 대구는 이제 주호영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오늘 그 결과 나올까 그랬더니만 오늘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내일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도 가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 주호영 의원도 이제 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호영 의원 문제와 또 충북의 문제는 또 좀 다른데요. 또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지금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현직 그 지사로서 이제 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가처분했고 좀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게 김수민 전 부지사를 추가 공모를 하면서 이런 어떤 공모의 그 당규를 어겼다는 문제하고 또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거하고는 또 전혀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또 뭐냐면 지금 주호영 의원은 지금 가처분을 지금 이제 냈지만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또 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충북하고는 또 입장이 또 완전히 지금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충북과 같이 그렇게 가처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고 설사 또 하더라도 하더라도 또 충북과 해법도 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이 다르고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해법이 이제 일단 전제가 주호영 의원의 이제 이런 그 이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지금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고. 근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김정혁 가처분이나 배현진 가처분이나 그리고 이번에 이 청주가 아니죠. 충북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이나 전부 다 재판부가 하나였어요. 같은 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부지법인데, 예, 남부지법입니다. 남부지법인데, 저는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이게 예. 정당 역사상 법원에서 이렇게 당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게 징계든 특히 공천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이 개입을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법 논리상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많은 법 쪽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예. 어쨌든 법원이 같은 법원이고 같은 판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 것도 좀 가처분을 인용해 버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용을 이제 만약에 이제 하게 예. 된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지금 구성되는 공관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떠나면서도 뭐 같이 받아들이라도 뭐 컷오프는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 속에도 예. 결국은 이제 당에서 이 가처분의 결과에 대해서 그 항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법적인 어떤 다툼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 경선과 선거가 되면은 예. 그냥
그냥 진행이 돼 버리거든요. 음. 이렇게 할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뒤집고 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당 지도부와 새로운 공관위원장이 정말 고민해야 될 숙제인데 저는 참 이렇게 됐다는 자체도 비극이지만 예.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 힘을 정당으로서 있던 권위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걱정입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더 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원래 공천은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마다도 예를 들면 22대 총선에서 이제 컷오프 됐지만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에서 이제 컷오프를 시키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광역만 지금 충북하고 대구만 이야기했지 다른 지역도 지금 많습니다. 기초 같은 경우는. 아니 원래 컷오프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컷오프에서 줄여서 한 5명 내지 한 3명 5명 그 정도로 줄여서 경선 치르게 돼 있는 게 국민의힘의 당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원이 이렇게 9명씩 많아버리면은 이거 컷오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당의 컷오프 자체도 굉장히 하기 어렵게 되는 예.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광역자치단체 이외의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컷오프 당하신 분들도 이런 어떤 불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형평성 문제도 지금 크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런 가운데 이준숙 이제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도 굉장히 좀 생각을 했던 그런 모양이고요. 오늘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1차 컷오프를 통해서 남은 그 6분과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럼 다 지지 않냐. 근데 자신은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9명에 대한 그 후보들하고 김부겸 후보하고 1대1 대결을 다 시켰을 때 자기만 이겼다. 근데 왜 나를 컷오프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던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뭐 여론조사만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건데 그러나 저는 예. 이번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가장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되자마자 혁신개혁 공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말 자체는 저는 박수를 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른 지역은 신청자가 많이었기 때문에 개혁 혁신 공천하고 싶어도 그 대상자가 없었잖아요. 예, 사실상 유일하게 대상이 있는 곳이 대구였는데 그래서 중진 3명 컷오프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진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설랑설레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컷오프 됐어요. 자, 그래 되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어쩌면 1등, 2등을 컷오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진 컷오프라면 명분이 있는데 갑자기 중진이 아니라 이진숙 주호영 컷오프 되니까 예. 이 기준 자체가 애매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점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으로서 참 아쉽다, 문제가 있다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진숙 위원장도 아마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신임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충북지사든 대구시장이든 하여튼 이 공천 관련된 모든 문제들 한번 좀 지혜롭게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서 좀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경선이 좀 마무리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선거 체제로 좀 전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현재 뭐 추경을 빌비로 해서 대한민국 세금을 얼마나 또 펑펑 쓰고 이번 지방선거에다 쓰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떠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딱 1분만 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천을 둘러싸고 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당이 좀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어떤 예. 시스템이 부족하냐면 사실은 이제 기획단과 공관위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기획단 단위에서 앞에서 많이 이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것을 단순하게 집행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획단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고 공관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짧은 시간에 우당탕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점은 명백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을 평가는 공정한 평가 기준이 룰 세팅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선당우사하고 누가 제대로
역할하고 싸웠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당의 결정이 돼서 무소속 출마한 사람도 계속해서 똑같이 되고 또 당의 결정이 돼서 정말 선당 후사 차원에서 당에 남아서 묵묵하게 일하고 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잡음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정말 우리 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화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 있던 룰 세팅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예,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보수의 정당이라고 하면 또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경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평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당에서는 과연 제대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 어떤 의원들이든지 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 평가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져야지 그래야지 진짜 공천에서 이런 잡음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좋은 인물들을 다 발굴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생길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 김영균님께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라이트님께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진보도 아니죠, 좌파 정당하고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그래도 제일 보수 정당의 비스무리한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워낙에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폐악질을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을 좀 말아먹고 있어서 이걸 좀 그래도 방어를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차악을 선택한다는 그런 기분으로라도 여러분께서 좀 선거에 투표에는 좀 나서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